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올 여름이 아주 날씨가 덥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이야기인데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날씨가 해가 갈수록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호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7, 8월 달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다른 달에 비해서 좀 매출이 더 잘 나오는 달입니다. 그 이유가 조금 숙박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실 매출이 좀 상대적으로 여름에는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실을 이제 운영을 할 때 대실 손님을 위해서 조금 미리 고객을 받을 그럴 공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에는 미리 좀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그 호텔을 운영하고 이제 직원 생활을 할 때 말이죠. 대실을 받을 방에는 여름에는 특히 한 30분 정도 미리 에어컨을 좀 틀어놨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좋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통합 리모컨이 있잖아요. 일일이 제가 켜고 다녔습니다. 일일이 켜고 마스터 키를 꼽든지 조치를 취해서 말이죠. 일일이 객실에 미리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요즘에는 객실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키텍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스템이 정말 잘 나오는 시스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카운터 내부에서 말이죠. 카운터에서 그 키텍 시스템을 통해서 에어컨의 전원을 끌 수가 있습니다. 킬 수도 있고 그런 키텍 시스템도 있습니다. 설치를 잘 하시면. 그래서 그런 힘을 좀 빌어서 편리하게 에어컨을 켜놔서 미리 고객이 입실하시기 전에 에어컨을 좀 틀어놓으시면 고객의 만족도가 엄청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그 호텔의 경쟁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이시라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도 하나 체크해 놓으셨다가 향후에 호텔을 취득해서 운영하실 때 특히 여름에 말이죠. 에어컨을 미리 좀 켜놓으십시오. 대실 손님 위주로 말이죠. 우리가 겨울에 고객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난방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죠? 여름에는 미리 냉방을 해놓으면은 그게 이치에 맞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따져보면 여름에 여러분께서 특히 대실 고객이요 위해서 에어컨을 좀 미리 켜놓으십시오. 효용도가 끝장입니다. 아주. 이런 팁도 하나 드리면서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입니다. 먼저 이제 부동산 전망을 살펴보기 전에 거시경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침체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를 좀 먼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시경제, 내수 시장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특히 부동산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호텔 시장까지 한번 여러분께 브리핑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거시경제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거시경제 대외적으로 제가 7가지의 키워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장기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인플레이션 장기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또 두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중국 대립 갈등, 그 다음에 국제 유가 상승, 원달러 환율 상승, 글로벌 경기 둔화, 마지막으로 국내외 통화 긴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장기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과 미국이 말이죠. 고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과 제조업에서 일부 경기 침체 움직임이 감지되었지만, 그렇죠? 감지되었지만, 그러나 미국의 고용시장은 고용률이 미국은 한 달에 한 번씩 고용률의 지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고용률을 보면서 경기의 흐름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률이 높다, 그럼 경기가 좋다고 보는 거고요. 고용률이 낮다,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지표로도 활용하는 게 바로 고용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소비는 그렇지 않아서 높은 기준 금리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저번 달에도 금리를 인상했죠.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고용률이 높다는 거죠. 고용률이 높다는 거는 경기가 좋다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봤을 때는 지금 미국에 대한 경기가 너무 좋거든요.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조금 침체가 돼야 됩니다. 미국이. 그러려고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가 이게 식지가 않아요. 좀 식어야 되는데 경기가 좋다 보니까 실업수당 건수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한국 경제는 올해에도 2003년도 하반기에도 투자 관망세와 가격 조정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 규모는 하락세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보겠는데요. 미국 연방 준비 제도의 파월 의장이 있죠. 이 파월 의장이 하는 말을 이제 제가 몇 가지 따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고자. 파월 의장이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향후에 금리를 올릴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하락시킬 것이냐. 이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가 좀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죠. 진정시키기 위해 연내에 두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한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또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대다수의 미국 연방 공개 시장위원회, 여기가 아주 중요한 위원회인데요.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올 연말까지 금리를 두 차례 더 또는 그 이상을 올리는 게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금리를 2번 또는 그 이상의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위원회 위원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부동산 시장에 말이죠. 그래서 아주 저희에게는 좋지 않은 발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인 2%라고 목표를 잡아놨죠. 2%로 되돌리는 과정은 갈 길이 아직 멀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금리를 계속 상승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약속은 특정 횟수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서 충분히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참 암울합니다. 추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정도는 경제의 향방에 달려 있다. 경제의 향방이 뭡니까? 경기가 조금 침체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업 수당도 좀 많이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말이죠. 미국은 이제 금리를 동결시킬 때가 됐다. 저번 달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동결될 것이다. 이제는 못 올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아주 주식의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월 의장이 의도하고 있는 2%대 물가가 목표인 2%에 도달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의장 입장에서는,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주가도 좀 내려가야 되거든요. 미국에. 그래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주식 시장이 너무너무 지금 활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좋은 지금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우리의 긴축 정책이 통화 긴축 정책은 이제 뭡니까? 금리를 계속 상승시켜서 시장에 돈을 많이 회수하겠다 이거죠. 돈의 시장을 많이 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긴축 통화. 긴축 통화를 사용할 때에는 시장이 굉장히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화랑기에 적용하는 정책이죠. 특히 주택과 투자와 같이 금리에 가장 민감한 경제 부분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다. 그러나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 제한이 완전한 효과가 실현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향후에 미국의 금리가 상승할 것이냐, 동결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우리가 그 선행지표가 좀 있거든요. 선행지표와 비슷한 게 뭐냐면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의 정례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례회의는 이게 공개가 돼 있는 회의록이거든요. 회의록이에요. 이 회의록에 의소록을 참고하는 것이 선행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인터넷 있죠? 포털 사이트에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이 정례회의의 의소록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 보세요. 그러면 금리가 향후의 미래에 가까운 미래부터 상승할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수십 번 클릭해 보고요. 전문가의 의견도 여기에 대입해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전문가의 의견보다도 사실은 이 의소록의 이야기가, 위원회의 의소록의 이야기가 오히려 금리의 향방을 좌우한다. 즉 선행지표로 여겨도 무방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7월 달에도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거의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 의소록을 참고해서 전망을 했고요. 극히 일부 전문가들만 동결될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기준금리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2%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이 금리가 계속 차이가 나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가 안 좋죠.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상승시키지를 못하니까 결론은 미국에서 금리를 동결하든 하락을 시킬지는 못하더라도 동결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계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금리가 조금씩 상승해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2%씩이나 차이가 나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악영향으로 현재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소록을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계속 이제 이 전쟁이 계속 장기화 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좀 문제예요.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립 갈등. 이것도 문제죠. 여기에 좀 대만이 또 끼어 있죠. 대만이. 그래서 대만을 둘러싼 대만 나왔네요.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또 이제 거시 경제에서 봐야 될 포인트인데요. 산유국을 포함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입니다. 산유국을 포함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건 조금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여기가 이제 중국이 있고요. 이쪽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좀 가깝게. 빈 공간이 별로 없네요. 여기가 이제 중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산유국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유럽이 있습니다. 유럽. 이쪽이 이제 미국이 있죠? 네, 미국. 예전에는 말이죠. 이 산유국에서 석유를 팔고 나서 뭐만 결제를 받았죠? 달러만 받았습니다. 달러만. 미국 달러만 받았어요. 다른 건 결제를 안 받았습니다. 미국 달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유국과 미국과 유럽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이런 관계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산유국의 입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산유국의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산유국과 중국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하고. 그래서 원래는 산유국이 다이렉트로 유럽에 석유를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공급해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석유를 공급하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말이죠. 지금 전개되고 있죠. 지금은 산유국에서 중국으로 석유를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그래서 위안화를 결제를 받아요. 위안화를 결제를 받아서 중국에서 다시 유럽으로 이렇게 석유를 공급해주는 시스템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중국에서 석유를 사서 유럽으로 팔았을 때 과연 이득이 남느냐? 이득은 거의 안 남아요. 받아서 그냥 토스하는 개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이환화입니다. 이환화의 세계화를 노리는 거죠. 세계화.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현재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는 딱 두 개밖에 없죠. 미국의 달러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엔입니다. 이 두 개만 기축통화죠. 그래서 자꾸 지금 중국이 위안화를 갖다가 지금 세계의 기축통화를 이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거를 차단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하나의 방법으로 중국이 산유국과 손을 잡고 중국에서 유럽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거를 또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지금 미국이 경제의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써있죠. 예전에 달러만 결제했는데 중국이 산유국과 교류를 통해서 이환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은 산유국에 석유를 수입하여 유럽에 다시 파는 것으로 하여 이환화를 기축통화, 여기 나왔죠? 기축통화를 확립시키려는 노력을 지금 부단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 우리나라, 북한, 일본 등 동남아시아와의 대립 갈등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향후 에너지 자원 확보, 반도체 시장, 자동차 시장 등 대립 갈등이 계속 심화되는 형국입니다. 에너지 자원 아주 포인트죠. 향후에 반도체, 자동차, 엄청난 경제에 대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장 자체가 지금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좀 심화되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번째 키워드는
국제 유가 상승입니다. 최근에 좀 멈칫하다가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휘발유 1리터에 좀 1,700원을 이제 상승했죠.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는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전 세계의 경기 둔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원유의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뭐 당연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제 연평균 기준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하락이 예상되지만 또 그렇게 되면 주요 산유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급량을 줄이겠죠. 감산 이행과 관련된 수급 여건 악화 가능성이 하락하는 것을 제한하는, 말을 좀 어렵게 써놨네요. 하락하는 것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락하는 것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현재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원달러 환율 상승. 이 환율은 말이죠. 환율은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기회가 될 때마다 환율에 대해서, 환율의 정의에 대해서부터 이렇게 쭉 말씀드린 강의도 있는데, 환율은 일반 생활에서는 이렇게 피부로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죠. 많은데, 특히나 이제 호텔 같은 경우는 외국 관광객이나 외국 고객을 유치하지 않는 호텔이나 모텔 경우는 더 피부로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율은 말이죠. 여러분께서 매스컴을 통해서든 어떤 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든지 간에 환율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좀 예의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IMF를 한번 겪어본 적이 있죠. 환율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느냐, 환율이 하락하느냐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우리의 원 가치가, 우리나라의 원 가치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주 엄청난 리스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환율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환율이 하락해요. 환율이 하락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원이 말이죠. 원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가치가 상승한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할 때, 환율이 하락할 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외환 위기가 오지 않으려면 일단은 환율이 하락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율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원달러, 여기 오타났네요. 원이네요.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과 글로벌 성장 속도 둔화 등에 의해서 달러 강세 요인이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한미 금리 스프레이드가 점차 축소되는 영향으로서 하향 안정세가 예상된다. 환율이 하락하는 안정세가 예상되는 지금 현황이고요. 그나마 환율이 안정화 추세라는 거는 환율이 너무 높지도 않고 환율이 너무 낮지도 않고 어떠한 적정한 수준을 유지했을 때 안정화 추세로 전망되는 점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가 환율은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6번째로 글로벌 경기 둔화입니다. IMF 총재는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죠. 그래서 유럽, 미국, 일본 경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또 하나 또 이야기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아주 많이 지금 침체되고 있죠. 중국 GDP, 즉 총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게 부동산 건설과 부동산업에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중국이 말이죠. 부동산 경기가 애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너무 뜨거운 거고, 중국은 너무 차가운 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겨시 경제를 볼 때 미국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중국도 한편으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지금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를 비교했을 때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추세냐면은 한국은 계속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요. 중국도 경기가 침체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돼버렸습니다. 지금 일본 경기가 굉장히 지금 호황입니다. 지금 성장세로 가고 있어요. 좀 이런 흐름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공식 전망치인 2.7%를 내놓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라서 세계 경제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얼어붙고 있다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좀 침체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거시경제의 마지막으로 국내외 통화 긴축 이렇게 보는 거죠. 통화 긴축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재정 정책은 정부에서 우리가 펼치는 정책이고요. 금융 정책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앙은행에서 금융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펼칠 때에는 이때는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거죠. 국회에 이제 동의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 반응하는데 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시간이 소요가 돼서 직접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는데 또 그만큼 어떻다? 시간이 소요가 되는 만큼 그 정책에 대한 진정성이랄까요? 그런 거는 아주 좋죠. 그렇지만 중앙에서 금융 정책을 펼칠 때는 바로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빨리 시장에 바로 이제 적용이 된다는 장점도 있으나 이렇게 좀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될 그런 우려가 있는 게 바로 중앙은행에서 펼치는 금융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책 기조는 똑같습니다. 긴축 정책은 언제 펼치냐면은 경기가 호황일 때, 경기가 침체일 때에는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는 거고요. 중앙에서 펼치는 금융 정책은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긴축 금융 정책을 펼치고요. 경기가 침체일 때에는 확대 금융 정책을 이렇게 펼치는 거죠. 이 경우 이제 예를 들어보면 시장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돈이 회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좀 풀어야 되겠죠. 돈을 좀 풀어야 됩니다. 금리도 좀 낮춰서 대출도 좀 많이 받아가고 이렇게 해서 시장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그럴 때에는 확대 금융정책, 시장에 돈을 많이 푼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외 통화가 지금 긴축 통화를 현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죠. 네, 대내적
미시 경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제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참고로 이제 금리는 채권과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증가한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제 최근 우리가 이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성장 버팀목인 수출은 물론 민간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생산, 투자, 고용 모두에 악화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L자형 침체, L자형 침체는 어떤 이제 그래프냐면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게 정상이겠죠? 네, 이렇게 정상인데 L자형 경기는 경기가 침체가 돼가지고요. 회복하지를 못하고 계속 이제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이게 L자형 이제 침체 경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L자형 침체 경기까지 거론되면 우리 경제에 매서운 한파가 불어 닥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렇게 또 보시면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입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인데요. 속된 말로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그러죠.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내 월급 빼고 오를 것은 다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2년 작년이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2%의 높은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올해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3%대로 점차 낮아질 전망이나 그러나 체감 물가 상승률은 아직도 높은 게 기정사실이죠. 저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체감 물가 상승률은 그렇게 지표상보다는 좀 높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유가, 글로벌 공급망, 대외 불확실성,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미래의 이제 물가 상승률을 말하는 거죠.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올해 물가 경로는 하방 위험보다 상방 위험이 더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용시장의 위축이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경기가 좋다 보니까 고용률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고용 시장을 살펴봤을 때 고용 현황은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죠.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팬데믹으로 노동 시장에서 이탈했던 노동력이 복귀하면서 작년에는 말이죠. 좀 빠르게 개선이 됐습니다. 실제 호텔 시장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다소 좀 위축될 전망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률은 올해 3.3%로 작년 대비 소폭으로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제 가계 부채 리스크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가계 부채 리스크. 우리 경기의 주체가 뭡니까? 정부, 기업, 그 다음에 가계죠. 이 트라이앵글이 서로 상호작용을 완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경기가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이 셋 중에 하나가 조금 위축이 되고 리스크가 커졌을 때는 이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계 부채 리스크가 상당히 좀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금리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장기간 누적된 가계 부채는 금리 인상 시기에 도래했어요. 해가지고 금융 비용을 증가시키는 게 뭡니까? 맞습니다. 이자 지급액이죠.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 소비를 억제하는
이런 악효과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죠. 대출 금리가 2.25% 포인트 증가하는 경우 DSR 비율이 70%가 넘는 고위험 차주의 대출 잔액 비중이 12.4%에서 무려 19.6%로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바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DSR은 대출자의 연소득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요. 이게 70%일 때 12.4%에서 19.6%로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네, 자료에 보니까 2021년 가계부채 비율은 처음으로 200%를 넘어섰고요. 이는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소득분의 가계부채해서 우리가 가계부채 비율을 이렇게 산정하고 있는데, 가계부채 비율이 다소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왜? 우리 이제 민간 소비자, 가계에서 말이죠. 그 이자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좀 원금을 좀 상환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높은 거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매스컴을 보실 때에도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이것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를 보시면 저조한 소비심리죠. 저조한 소비심리. 무슨 말씀이냐면 가처분 소득이 하락하기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가처분 소득은 무엇이냐 이렇게 보시면 소득에서 말이죠. 소득에서 비소비일 지출을 빼면 이제 가처분 소득이 나오는데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이제 월급을 이제 소득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본다면 비소비 지출이라는 거는 내가 내 의사에 관계없이 나가는 지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우리가 무조건 내야 되겠죠. 공과금, 각종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무조건 내야 되겠죠.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우리가 무조건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용을 뺀 나머지가 가처분 소득인데,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는 내 의사에 따라서 소비도 할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득을 바로 가처분 소득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의사에 관계없이 나가는 지출 금액에서 남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내가 소비를 할 수도 있고 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저축성 예금에다가 우리가 저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가처분 소득이 우리가 계속 위축이 되고 하락하다 보니까 소비도 조금 위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의 직접적인 영향이 바로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으로 해서 지출이 상승하다 보니까 소득은 고정돼 있고 또는 고정 또는 하락하면서 지출만 늘어나다 보니까 비소비 지출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여섯 번째 키워드 주요 자산 가격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주식,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주요 자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단 아까 채권은 말씀드렸죠. 채권은 금리와 비례하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는 국고채 그 수익률 같은 경우는 금리와 비례하기 때문에 약간 예외적인 면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는
주요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국고채 3년물 연평균 금리가 작년에는 3.2%였는데요. 올해는 4%대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7번째죠. 실질소득 하락. 네. 그럼 실질소득이 하락했다. 그럼 실질소득이 뭐냐? 그 개념을 좀 보셔야 되겠죠. 실직소득이라는 거는 명목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명목소득에서 이자 상승률 또는 물가 상승률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자 상승률, 물가 상승률을 빼면 우리가 이제 실질소득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직장인들이 월급이 이제 100이라고 했을 때 명목소득이죠. 월급을 이제 100으로 한번 기준을 해보겠습니다. 월급을 100%를 이렇게 받는데 예전에는 이자도 좀 덜 냈어요. 이렇게 물가가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이자 상승률이 한 30%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차지했다면 실질소득이 이제 70%를 차지하는 거죠. 실질소득이.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월급은 고정돼 있죠. 명목소득은 고정돼 있는데 이자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출이 높아졌죠. 한 50% 정도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소득이 70%에서 50%, 20%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어떻다?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표현을 하자면 실질소득이 이렇게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보시면, 네, 8번째, 마지막 키워드네요. 수출 부진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 수출의 올해 전망은 원부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과 원화 약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제고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죠. 둔화되는 걸로 인해서 수요 위축과 반도체 산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네, 전년 대비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단기 대응과 동시에 산업 경쟁력 개선 등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단기적인 계획 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우리가 그나마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지난해 2022년이죠.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적자는 472억 달러, 약 60조 원으로서요.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참 안 좋은 거를 기록했죠. 네, 그래서 이만큼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 부진의 악영향을 현재 떠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무역 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자료를 보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있고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팩트입니다. 네, 최대 수출 시장인 대중국 수출이 수개월째 감소한 영향이 제일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탈중국을 고려해서 또 다른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중국만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업 경쟁력 육성 정책과 함께 관련 연구 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생산, 소비, 고용 등 각종 지표 역시 뚜렷하게 경기 하강 국면을 가리키고 있다.
고용률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경제 정책은 말이죠. 거시경제의 안정화 정책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거시경제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조금 불가항력적이라고 할까요? 좀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거시경제에 대해서 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선행 지표 등을 잘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거기에 완만하게 이행을 해서 우리가 수립을 하고 실천을 한다면 그나마 좀 타격을 덜 입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시경제에 항상 큰 눈을 바라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요, 각종 언론이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말이죠. 한번 요즘에 거시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게 간접적인 영향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팩트인 자료, 가짜 정보는 좀 솎아내시고요. 팩트인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도 그런 내용을 잘 예의주시해서 대비하는 것이 상책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큰 카테고리죠.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전망은 이제 주택이죠. 여기에서 부동산은 이제 주택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택 전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일산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죠. 그래서 시행 이후 주택 가격의 방향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 서울에 말이죠. 주택 가격이 거의 바닥에 도달했다는 관점이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호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좀 큰 그림을 그려서 하시는 그 전문가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편향된 정보보다는 여기에 방향성을 가진 전문가, 또 다른 방향성을 보는 전문가, 굉장히 다수의 전문가를 제가 골고루 평가한 내용을 공부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한 내용이 바닥을 도달했다는 관점에 동의를 했다는 내용을 제가 팩트로 다 확인을 했고요. 단 가격 반등 시점이 향후 이제 변수가 되겠죠. 이것도 이제 대다수 전문가에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겠다라고 평가를 한 전문가들이 한 40%가 됩니다. 40%.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좀 어렵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는 돼야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하는 전문가의 비율이 또한 한 40%가 됐습니다. 약 20%의 전문가는요, 최소한 2024년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근거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결정한 내용이 맞았구나. 내가 조금 오차 범위를 벗어났구나. 한번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것도 여러분의 경제 상식이나 경제 지식, 또 앞으로 그 경제를 흐름을 예측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요. 또 보시면은 이제 하반기 주택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는 규제 완화가 입법화되고요. 실제 반영 속도가 관건이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가 좀 완화가 되는 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분양권 전매 완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 마지막으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등 이러한 내용이 입법화되고 시장에 빨리 반영이 된다면 주택 시장은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좋아질 거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한번 예의주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건설 수주를 한번 보시면은요, 2019년부터 4년 연속 증가해서 2022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229조 7천억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최대치를. 올해 이제 하반기 공공수주는 SOC, 사회 간접 시설이죠. 예산 감소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수주도 말이죠. 주택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민간 수주도 공공 수주와 동일하게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바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반기 이제 전망을 보시면 가장 포인트가 역시나 금리 인하 시기죠. 금리 인하 시기가 주택 가격 반등 시기에 결정적 요인을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요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나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호텔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호텔 전문가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호텔과 연관된 키워드를 제가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요.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동산은 말이죠.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급매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상가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택 역시 마찬가지고요. 토지도 대표적으로 뭐 속된 말로 이런 말을 하죠.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급매로 나오죠. 급매로 나왔는데 이게 매매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경매 시장에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호텔도 역시나 물건이 나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경매는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시장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하고 이제 상담하는 고객님들이 다 일러주는 겁니다. 경매 전문가분들이 다 일러주시는데요. 호텔도 일부는 예전보다는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물건을 이제 저한테 분석해달라고 부탁해서 이렇게 보면 사서는 안 되는 그런 호텔 모텔이 있죠. 그런 것만 경매에 나오더라고요. 호텔은 왜 그러냐면 급매가 왜 안 나오냐면 호텔은 말이죠. 호텔은 월 매출. 호텔은 매달 우리가 주기를 보고 수익률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거든요. 그 매달 월 매출 대비 손익분기점을 이렇게 비교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타 부동산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이 흑자냐 이번 달이 적자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올해는 작년 대비 적자냐 흑자냐 손익분기점을 넘었느냐 넘지 못했느냐 그 수준이냐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손익분기점이 수익률로 봤을 때는 제로죠. 제로. 밑으로 가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말이죠.
호텔, 모텔 보유자들은요, 손익분기점과 수익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호텔의 소유자들은 말이죠. 아, 이번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느냐, 얼마를 벌까, 저번 달 대비 얼마를 더 벌었냐, 저번 달 대비 얼마를 덜 벌었냐, 작년 대비 내가 올해 지금 얼마를 더 벌고 있구나, 덜 벌고 있구나. 일단은 버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얼마를 더 버냐를 따지는 거지 손익분기점 대비로 수익률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호텔은 말이죠, 월 순수익이 손익분기점보다는 높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또는 현재 호텔 사업을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이라면 사업자 여러분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호텔을 보유하고 있어요. 모텔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손익분기점 대비 월 매출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서는 안 되는 물건을 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속삭임에 의해서 호텔을 잘 못 사신 거예요. 그게 거의 90% 이상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본을 덜 투자를 하고 대출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오를 줄은 우리가 예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손익분기점 이상의 수익률은 누리고 있는데 혹시나 타 사업을 하면서 타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도미노 현상으로 호텔이 조금 리스크에 닥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텔 같은 경우 손익분기점 대비 수익률 이렇게 따지면은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얼마를 벌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호텔의 소유자들은. 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수익률이죠. 수익률 금리가 상승하기 전과 금리가 지금 상승한 후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 키워드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수익률 당연히 하락했죠. 금리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수익률의 하락분이 있죠. 수익률의 하락분은 이자 지급액의 상승분, 예전 대비 상승분하고 이렇게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의 수익은 하락했다. 예전에 이자 지급액이 500만 원이 옛날에 이자 지급액이 한번 볼까요? 이자 지급액이 지우고요. 이자 지급액이 1,000만 원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자를 1,5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달.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한 수익률이 하락했겠죠? 매달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금리 역시 호텔도 금리 올랐죠? 금리 상승했습니다. 금리 상승했어요. 지금 시점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호텔은 1금융, 1.5금융, 2금융 크게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1금융권은 현재 금리 약 4.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차입자의 요건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1.5금융은 현재 시점 대비 금리가 약 5.5%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2금융, 저축은행이 있죠? 저축은행은 금리가 신규 대출 시 약 6.5%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상승하기 이전 있죠? 작년 3월 이전에 비교했을 때 금리가 약 1%
상승했다. 1% 이렇게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 보시면 되겠고요. 인건비 한번 볼까요? 인건비. 예.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필요하신 거는 좀 이렇게 메모도 해 놓으시면 좋아요. 네. 인건비는 크게 이제 직원을 보시면은 이제 카운터 직원과 호텔은 카운터 직원과 크게 이제 청소 직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죠. 카운터 직원과 청소 직원. 카운터 직원은 내국인을 거의 고용을 많이 하고요. 청소 직원은 거의 외국인을 좀 많이 고용을 합니다. 외국인을. 예. 거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호텔에서는 청소 직원은 이제 외국인을 많이 고용을 하는데 카운터 직원은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째서 월급도 상승, 인건비도 상승하는 거예요. 네. 뭐 당연한 결과고요. 단 이제 청소 직원을 외국인을 봤을 때 작년 대비 금리 이전과 금리 상승 이전과 금리 상승 이후로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코로나19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는 청소 직원을 구하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지를 못하니까. 하늘길이 막혔죠? 그래서 청소 직원을 구하기 힘들어서 이거 호텔 영업 못하겠다 할 정도로 청소 직원의 이 수급난이 엄청 힘들어서 월급이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이제 하늘길이 열렸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예전보다 외국인 월급은 하락했습니다. 또는 동결 상태입니다. 이렇게 동결 상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건비는 이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용 한번 볼까요? 고정비용. 네. 자, 고정비용은 대표적으로 어떤 비용이 포함되죠? 필요 경비, 인건비 있죠?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 플러스 그렇죠. 전기세 상승했죠? 네. 가스비, 가스 사용하는 호텔 같은 가스비 상승했죠? 수도세 어떻습니까? 수도세도 상승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탁비, 세탁비도 상승했죠? 우리가 이제 위탁을 맡길 때 세탁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죠. 그 직원들이 인건비도 상승했고 또 원자재 값이 상승을 했거든요. 세탁비도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비, 각종 사이트에 광고비를 투자하죠. 광고비는 거의 이제 동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비도 역시 원자재 값 인상으로 인해서 비품비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부동산 중 이 주택에 이제 세금을 보시면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금은 주택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변동성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고 변동성이 좀 심해요. 상대적으로 다 부동산에 비해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좀 심합니다. 심한데 상대적으로 상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 호텔도 상가이기 때문에 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이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의 변동성이 매해 변동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상가는. 그래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 또는 세금을 강화한다, 완화한다, 이런 거는 다 거의 95%는 다 주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세금은 거의 동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정 비용도 상승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예전에 비해서 하락한 거죠. 네, 하락한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자기 자본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자기 자본. 자, 만약에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합니다. 호텔 매매 가격이 네, 50억이에요. 50억. 그러면 금리 상승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걸 같이 묶어도 되겠네요. 자기 자본, 대출금. 네. 그러면 이 금융권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이 금융권은 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통상 80% 비율로 이렇게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본 50억이면 자기 자본 10억에 대출금을 레버리지 효과를 80% 최대치를 받았고 우리가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죠. 이때는 금리가 하락했을 때 이때는 저도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취득하시라고. 그런데 지금 금리가 상승 국면에 있고 언제 하락할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히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비율로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대출금 40%에서 40억이죠. 여기 40억. 40억을 대출을 받게 된다면 여기에 이자율을 곱해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거든요.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매출 대비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금리 상승분만큼 더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상승분만큼. 그래서 이런 비율로 저는 투자하기는 조금 말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 여기서 나도 중요한 팁이 나오죠. 호텔의 매매 가격이 50억이에요. 그런데 내 자본은 10억이에요. 내 자본을 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 자본을 어디서 당장 막 2, 3억씩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결 방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매매 가격이 낮은 물건을 사시라고 추천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호텔 가격이 매매 가격이 이제 40억입니다. 40억. 그러면 똑같은 비율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대출금이 80% 이금융 기준으로 32억이 들어가죠. 네, 32억. 그럼 얼마 들어갑니까? 자기 자본. 네, 8억이 들어가죠. 8억. 그렇죠? 그런데 그냥 10억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대출금을 30억만 받으면 되겠죠. 30억. 그러면 물론 50억짜리가 매출이 더 많이 나올까요? 40억짜리가 매출이 더 많이 나올까요?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는 AB 창업자 여러분께서 50억짜리 호텔이 마음에 들까요? 40억짜리 호텔이 마음에 들까요? 마음은 50억짜리가 가 있죠. 그렇지만 호텔은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유 기간 동안 안전한 수익률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40억에 파생되는 원리금과 30억에 파생되는 원리금은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매출이 그만큼 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도 원리금 상환도 덜 우리가 지출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오는 안정감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조금 낮추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처음으로 취득하시는 호텔 아닙니까?
우리가 월세에 살다가 전세에 살다가 집을 사듯이, 그죠? 경차를 사다가 중형차를 사고 대형차를 사듯이 계속 우리가 상승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면 되는 겁니다. 작은 호텔을 샀다가 큰 호텔을 살 수는 있지만 큰 호텔을 사게 되면 더 큰 호텔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서 너무 오버하지 말고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 예전처럼 금리가 낮다면 50억짜리 사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좀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50억짜리 호텔을 살 때에는 자기 자본 비율을 한 30% 정도는 갖고 금융기관을 한 70% 정도만 가지라 이겁니다. 70%만. 그러면 대출금은 35억, 자기 자본은 15억. 10억이 아니라 15억. 그래서 35억에 파생되는 원리금을 상환하라는 거죠. 물론 이제 원금은 이제 수익률이에요. 원리금 중에 이자 부분만 지출인 거죠. 소멸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 비율 정도로 사셔야지 금리가 인하된 때부터처럼 80%씩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말이죠. 예전처럼 자기 자본을 똑같이 마련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좀 말립니다. 사지 마셔라. 아니면 눈높이를 낮춰서 사셔라. 근데 이분들이 눈높이를 낮추기가 되게 어려우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50억짜리를 보다가 40억짜리를 보니까 마음에 이제 안 드시는 거죠. 마음에 들어야 사는 건데,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걸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50억짜리를 살려고 그래요. 저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네버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이거 사고 싶으면 다른 중개인을 통해서 사셔라. 저는 이거 중개 못합니다. 제 눈에는 명약관화 하거든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호텔을 한번 서너 번 사고 팔어요. 서너 번 사고 파신 분이 10억으로 살려고 한대요. 사시라고 합니다, 이제 그분한테는. 그러나 처음 창업하시는 AB 창업자분들께는 네버,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가 그래요. 그래서 40억짜리를 추천드렸더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저는 중개 안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중개인을 통해서 이 호텔 사시죠. 실제로 사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그대로 저한테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사신 것 같아요. 저도 뭐 특별히 연락은 안 해봤죠. 근데 여러분 사시면 안 됩니다. 호텔 황제의 유튜브를 못 듣고 취득을 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호텔 황제가 마르고 닳도록, 지금 입이 좀 말랐어요.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께서 그런 결정을 하신다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셔야 되겠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거기에는 제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AB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게 안 보입니다. 운영해보기 전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할 때도 있긴 해요. 그래서 호텔 황제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 AB 창업자 입장에서는 제 말씀을 한 번 더 고민해서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금,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 대출금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한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 1, 2, 3월 달까지는요, 대출금이 좀 적게 나왔어요. 이렇게 70%씩, 80%씩 안 나왔습니다. 한 10%씩 적게 나왔어요. 실제로 80%씩 해주는데도 70%밖에 안 해줬고요.
1금융 같은 경우는 약 60% 이렇게 평균 잡거든요. 근데 50%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게 본점에서 이렇게 눌렀습니다. 대출 비율을 낮춰라. 그런데 올 4월부터는 지점장님들이나 센터장님, 그 다음에 본사에 있는 임원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먼저 제의를 합니다. 먼저 우리 은행 돈 좀 갖다 써라. 먼저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예, 풀렸습니다. 예전 비율대로 대출금은 잘 나옵니다. 지금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키워드네요. 상권 및 입지 분석. 상권 및 입지 분석. 키워드로는 운영 노하우, 시설, 객실 단가 등을 비교 우위를 차지해야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부정적인 영향이죠. 수익률 하락했죠. 금리 상승했죠. 인건비 상승했죠. 고정비용 상승했죠. 자기 자본 더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뭐 좋은 건 하나 있죠. 이자 비용이 덜 내니까. 그런데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이득은 없다. 그죠? 단지 대출금은 좀 더 나온다. 예전에 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요건이 뭐냐? 그러면 황제 네가 한번 제시를 해봐라. 근거를 가지고. 이게 바로 상권 및 입지 분석입니다. 상권 분석, 입지 분석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시점에서 이 상권 분석, 입지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금리가 저금리일 때만큼은 수익률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수익률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딱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 노하우가 좀 받쳐주셔야 되고요. 시설이 비교 우위에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객실 단가, 대실 단가, 숙박 단가를 우리가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호텔이어야 됩니다. 호텔 객실 수를 우리가 넓힐 수는 없겠죠. 객실이 만약에 35개예요. 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객실 단가를 높이면 매출을 상승하는 요인에 기인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운영 노하우부터 보시면 운영 노하우를 보시면 우리 이제 한 20년씩 호텔을 운영했던 건물주가 있습니다. 이걸 좀 팔아달라고 해서 가봅니다. 호텔을. 대표님 호텔을 몇 년 동안 운영하셨습니까? 한 1년만 더 하면 20년이래요. 제가 객실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객실의 동선이 20년 하신 분이 아니야. 불과 뭐 한 2, 3년 했던 그런 동선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 관리하는 거, 주차장 관리하는 거, 월 매출 중에 카드 비율, 각종 사이트 비율, 현금 비율을 봐도 제 마음에 다 안 들어. 다 안 듭니다. 시설 관리, 고객 관리, 주차 관리,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19년, 20년씩 운영했답니다. 그게 바로 본인의 눈높이인 거예요. 운영 노하우를 모르는 거예요. 운영 노하우를 알았다면 한 달에 300만 원만 더 매출을 올렸어도 20년이면 얼마입니까? 물론 거기에서 일정 부분 더 지출로 나가겠지만 그래서 운영 노하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매출을 말이죠. 매출을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가다가 한번 가다가 꺾였어요. 꺾이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구간은 말이죠. 아주 리스크 구간이에요. 리스크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금리라는 큰 리스크의 벽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호텔은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나마.
그런데 이렇게 꺾여서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호텔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호텔은 여기가 이 선이 손익분기점이에요. 이 선이 손익분기점. 여기가 이제 월 매출이죠. 월 매출. Y 값은 월 매출, X 값은 시간의 흐름이고요. 네. 이렇게 점선으로 꺾이는 호텔은 어떻겠습니까? 손익분기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굉장히 불안한 거. 이런 거는 이제 경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출이 꺾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꺾이면은 아주 큰 리스크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운영 노하우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운영 노하우가. 이 호텔에 예. 여기가 정점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정점. 이 호텔 매출의 정점이에요. 이게 정점이에요. 이 정점인데 정점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밑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매출이. 그러면 우리가 금리를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 노하우를 가미를 해서 우리가 매출을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매출을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다른 색으로 한번 볼까요? 색깔이 눈에 띄는, 이 색이 눈에 띄네. 자, 매출을 우리가 쭉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쭉 올려서 정점까지 올려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이 기간이 몇 개월이다? 이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오픈한 날로부터, 네,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오픈했죠? 네, 날로부터. 근데 제 사례로 보면 6개월까지 안 갑니다. 통상 3개월이면 다 정점 찍으시더라고요. 저희 고객님들. 사전에 이제 제가 많이 이제 노하우를 컨설팅 해드리죠. 운영하기 전부터 많이 이제 운영 노하우를 보여드리고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다 보여드리고 제가 조금만 이끌어 주시면 다 정점 찍었어요. 이게 바로 운영 노하우입니다. 이 운영 노하우를 가미를 해서 운영을 하셔야 이 고금리 대비 수익률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고요. 기대 수익률을 실현 수익률로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 노하우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설. 두 번째, 네, 시설. 시설도 중요하죠. 운영 노하우만 가지고는 매출을 올리는 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점을 찍기는 어려워요. 저도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죽어가는 호텔을 제가 심폐소생을 해서 제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이게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세 가지가 일단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네, 운영 노하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이 받쳐줘야 되고요. 세 번째도 꼭 필요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도 뺄 게 없어요. 세 번째는 소유자의 어떤 그 뭐랄까요? 소유자의 그 자세라고 그럴까요? 정말 내가 목숨 걸고 한번 잘 해보겠다. 운영을 해보겠다. 호텔 황제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실천하겠다. 이러한 자세가 좀 받쳐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져도 매출의 정점 찍기가 좀 어려워요. 네,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요. 우리 고객님 혼자 힘으로도 좀 어렵습니다. 같이 맞춰가야 돼요. 같이. 예. 그래서 이 시설도 비교 우위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 상권 안에서. 그 상권 안에 호텔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한 2등의 시설, 최소한 3등의 시설은 보유하고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시설 자체가 5등, 6등 하는데 정점을 찍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고객님들 인테리어 하시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10개, 20개, 30개가 호텔이 있어도요, 최고 시설이었습니다. 다른 데에서 나중에 향후에 시설을 새로 했어요, 인테리어를. 그래도 여기 호텔이 시설이 제일 좋습니다. 평점이 제일 좋고요. 그게 뭐냐? 그게 노하우인 거죠. 네, 그것도 노하우예요, 시설도. 네. 그 세 번째는 객실 단가입니다. 객실 단가. 객실 단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객실을 우리가 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객실을 늘릴 수 없어요. 숙박. 객실이 35개예요. 숙박 손님을 막 50개씩 우리가 유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객실이 35개면은 한 2-3개 정도 더 받을 수는 있겠죠. 더블을. 그런데 객실 35개를 숙박을 50개씩 받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또 대실 어떻습니까? 대실. 다른 데는 대실을 얼마 받는데 우리는 거기보다 대실비를 더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대실도 숫자도 더 많아. 그러면 우리가 매출 상승 요인에 엄청난 기인을 하는 거죠. 숙박 단가도 우리가 높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높아요. 그런데 숙박 손님도 제일 많이 와. 대실비도 제일 높은데 우리가 대실 객실 수도 대실 횟수도 제일 많아. 그러면 월 매출에 상승하는 요인에 부합하죠. 그래서 객실 단가가 중요합니다. 다른 데는 평일날 대실 한 30개밖에 못 받는데 우리는 45개, 50개씩 받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매출 상승하죠? 매출 상승하면 수익률 상승합니다. 금리 더 주고 인건비 더 주고 고정비용 더 지출이 되더라도 이자 비용 더 주더라도요. 예전 대비 우리가 객단가를 높게 받고 대실은 회전율을 더 높여주고 숙박은 단가를 더 높여주고 해서 매출을 더 높였어요. 예전에는 매출을 우리가 한 8천만 원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객단가를 높여놓고 회전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게 운영 노하우, 시설을 맞춰놨기 때문에 대실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럼 예전에 우리가 분석할 때 8천만 원이면 지금은 9,500만 원, 많게는 1억까지 예상이 가능하게끔 그런 사전에 다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예전보다 매출이 1,500만 원, 2천만 원 더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증가분만큼으로 이자 지급에 그죠? 인건비, 고정비용 다 지출하고도요. 남습니다, 여러분. 남아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럼 수익률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객님들도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객단가가 높다는 것을 또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줘요.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호텔을 이제 취득하는 시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도 나쁘지 않다.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제가 방송 출연이 예정되어 있는데 가서 또 그럴 겁니다. 그 멘트 또 할 거예요. 지금이 시점이다. 지금이. 그래서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수익률, 금리, 인건비, 고정비용, 자기자본, 대출금, 상권빚, 입지 분석까지 중요하고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호텔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브리핑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호텔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내가 바라는 취득 시점이 언제냐? 앞으로 호텔 시장이 어떻게 미래에 펼쳐질 거다.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예상할 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